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방법론. 제 3장 트레이닝에 대한 개인별 반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에 존슨 코치의 이제 지도법이 나오는데요. 이 존슨 코치는 우선 그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근데 이제 그 존슨 코치의 지도법이 개인의 어떤 그런 운동 수행 능력의 어떤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에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한 강도로 트레이닝 시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개인마다 이 체력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 트레이닝이 굉장히 고역스러울 정도로 힘에 부쳤고, 누군가에게는 그 트레이닝이 훈련이 그냥 수월하게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좀 쉬웠다. 그래서 이 개별적으로 좀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 그런 이제 일화를 소개를 했고요. 트레이닝에 대한 이제 개인별 그런 어떤 반응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차드 박사의 연구를 보면요. 우선 그 연구 대상이 성인 남성 여성에서 34명이에요. 연구 대상이.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이 20주 동안 실내 자전거 타기 트레이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F가 아니고요. 프리퀀시가 아니고, 자, 인텐시티, 강도. 우선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시작해서 85%까지 점증 부하했어요. 그러니까 점증 부하했다는 거는 처음에 60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올려서 마지막에 85% 최대 심박수까지 강도를 설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빈도, 이 프리퀀시가 되겠죠. 빈도는 주당 3일에서 5일, 그리고 운동 시간 회당 40분에서 45분 이렇게 트레이닝을 이제 시켜서 그 이제 결과를 보니까 34명의 어떤 그 유산소 용량이, 여기서 유산소 용량이라는 것은 유산소적인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26%나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물론 이제 이 비활동적인 성인 남녀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성인 남녀에 비해서 훨씬 더 결과가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개인별 반응이에요. 똑같이 26%의 어떤 그런 크기로 증가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7%, 또 다른 누군가에는 87%. 그러니까 이 갭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다르다. 이제 그걸 종합했을 때 평균 내 보니까 26%인데 7에서 87%라는 거는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개인별 반응이 이렇게 이제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왜 이렇게 개인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느냐 하니까 어, 현재의 표현형 수준과, 요거 어떤 말이냐면 이 그 4주 20주 20주의 그 실험을 하기 이전의 어떤 그런 체력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유전적으로 결정된 적응 능력, 다시 이야기하면 유전적인 것들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그래서 개인별 반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어떤 그 트레이닝도 개인의 어떤 체력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개별화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레이닝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볼게요. 우선 이제 가장 큰 것이 성숙입니다. 자, 성적 또는 골격적인 측면에서 성숙한 단계로의 진전을 이제 성숙이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적 성숙이 있고 골격 성숙 이렇게 나눕니다. 체육에서는. 그래서 성적 성숙이라는 거는 완전하게 기능하는 생식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그 임신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 다음에 골격 성숙은 완전하게 발달된 이제 골격,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이라는 거는 개인의 신체 크기, 특히 신장, 예, 요걸 가지고 충분히 성장했다 또는 성장하지 않았다 또는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숙도 트레이닝의 어떤 그런 반응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성장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골격 같은 경우에는 X선 촬영을 해요. 손목에 X선 촬영을 하고, X선이 X선 촬영을 하기 이전에는 손목을 이렇게 둘레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양쪽 손가락이, 그러니까 이 엄지하고 중지가 서로 맞닿으면 표준이고 중간 정도 되는 거고, 겹치면요 골격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골격이 적다 또는 뭐 골격이 약하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닿지 않으면은 골격이 크다,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주 예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성숙은 이 테너라는 분이 1962년도에 저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게 뭐냐면 2차 성직, 다시 이야기하면은 음모, 유방과 성기의 발달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뭐 전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예, 하지만 불과 이 몇십 년 전 1992년도에 이런 방법이 평가가 됐다는 거지. 방법이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이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이 코치가 평가를 했다라는 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의사가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세상하고는 맞지 않다. 여튼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요인들이 있습니다. 성별, 그리고 영양 섭취, 휴식과 수면, 질병 또는 부상, 감정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또 그 트레이닝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기타 요인,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이제 요거는 이제 호르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이전과 이후, 자, 요것도 호르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은 그 남학생 같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죠. 그런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사춘기 이후가 되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격이라든지 근육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영양 섭취가 잘 안 되면은 그 트레이닝 반응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우리 트레이닝 방법론 앞에 그 어떤 그 농구 선수들 아침을 못 먹어서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안 돼서 경기력이 안 나왔는데, 그 영양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줬더니 경기력이 좋아졌다. 그런 게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하고 영양 섭취를 잘 안 하면 오히려 더 몸이 좀 약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휴식하고 수면도 중요하죠. 휴식할 때 근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질병 또는 부상,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요인, 심리적으로 이 안정이 안 된 상태하고 심리적으로 잘 안정이 된 상태는 트레이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요소입니다. 자, 이제 성별 차이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그 유산소 능력입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 유산소 능력은 최대 산소 섭취량 또는 필요량 또는 요구량,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요. 섭취량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남자 선수, 그리고 엘리트 남자 선수가 더 크다, 여성에 비해서 더 크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무산소 역치는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근육 능력, 자, 근력, 남자가 더 큰 상체 근력을 보여주며 하체 근력은 남자가 약간 더 크다. 그러니까 상체는 월등하게 남자가 근력이 좋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약간 좋긴 한데 뭐 크게 차이는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체성분 분석, 남자와 여자의 체성분 분석을
검사를 해보면요. 비슷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뭐, 같은 종목의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의 하체 근육량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예. 근데 상체 근육량의 차이가 많죠. 그건 어떤 그 신체 구조가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 크기. 자, 심장과 호흡계는 신체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성별에 관계없이 신체 용적, 신체 크기에 비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타 헤모글로빈은 남자에게 더 많으며 이것은 근육으로의 산소 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남자에게서 조금 더 많다. 그래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뭐 개인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훨씬 근육의 능력이라든지 근력이 좋다든지 또는 유산소 능력이 좋은 분도 있어요. 이제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일반적인 평균을 이야기한 게 되겠습니다. 자, 나이에 근거한 선수 발달 모형인데요.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운동하는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세 이하는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기술 습득.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정기입니다. 11에서 14세 때 자, 다양한 운동 기술, 올바른 동작, 트레이닝 증가에 대비한다. 자, 청소년기 후기에요. 15세에서 19세. 여기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특수 트레이닝 그래서 웨이트를 들었습니다. 이제 요 근력이죠, 근력. 지금 요 기간이 말이죠. 요 기간이, 호르몬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남성 같으면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요, 이 구간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 잘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냐면, 뭐, 키가 안 크니까, 키 크는데 방해가 되니까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이 기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도,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력이거든요, 근력.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데, 요 기간에는 호르몬의 양이 적어요. 뭐냐면, 아까 이전에 그 성숙이라는 거 이야기했죠. 성숙. 그러니까 성숙이 덜 됐단 말이야.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웨이트 같은 이런 특수 트레이닝은 청소년 후기쯤 15세에서 19세 요 시기 한다. 그래서 이제 보디빌딩 대회 같은 경우에도 고등부가 있잖아요. 고등부. 그런데 중등부 있습니까? 중등부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 최고 경기력 그리고 높은 강도의 트레이닝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이제 이 표는요, 나이에 근거한 트레이닝 공고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공고 지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쭉 이제 성장 단계에 따라서 아동기, 청소년기 후기, 성년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근육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이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이제 에너지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유산소성 트레이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운동하는 방법과 시간,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청소년 후기를 한번 볼게요. 청소년 후기. 높은 강도의 저항 트레이닝 도입. 반복수 10회 이하. 반복수가 10회 이하면은 요거는 근력의 구간입니다. 근비대보다는 근력의 구간이고, 프리웨이트, 바벨이나 덤벨을 사용하여 근력의 증가와 파워 발달을 도모한다. 유연성을 유지한다. 그렇죠? 10회 이하면은 근력의 증가고, 10회보다 더 낮은 수준, 6K 이하? 뭐 일반적으로 6K 이하면 파워의 발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비대하고는 좀 무관하게 10회 이하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주당 3일 정도 하고 한 번 할 때 45분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유산소성 트레이닝은 트레이닝 강도 증가, 단거리 및 장거리 인터벌의 혼합, 무산소 역치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 여기서 이제 무산소 역치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 역치라는 건 요거 이제 무산소 역치는 젖산 역치하고 이제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트레이닝 시작하면서 젖산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젖산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젖산이 생기더라도 젖산을 소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균형이 맞는데 여기부터는 생기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소멸되는 양보다. 그러니까 쌓이는 요 지점에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역시 수준을 더 위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당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렇게 트레이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성장 단계에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시키는 그 대상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요걸 보고 조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유아 체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유아 비만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유아 비만 쪽으로 비만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우리 학생들이나 트레이너분들이 틀을 잡아보면 어떨지 그 아주 좋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블루 오션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만 잘 작성한다면은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선수를 위한 휴식 및 수면 지침인데요. 뭐 요거 역시 지침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아동기 6세에서 10세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교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플러스 하나에서 플러스 둘 정도 이렇게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나이 때는 10시간 정도 자고 청소년 정기입니다. 정기에는 9시에서 10시간, 후기에는 8시간에서 9시간, 그리고 성인기에는 7시간에서 8시간. 이게 보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인기에 있는 엘리트 선수들, 실업팀 선수들,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수면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낮잠까지 추가한다. 이게 잠이라는 게, 휴식이라는 게, 이게 회복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회복은 바로 어떤 뭐 근육 또는 심폐 능력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낮잠을 이렇게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레이닝에 따른 개인별 반응에서는요, 개인의 차이가 그만큼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그, 똑같은 트레이닝이지만, 그, 운동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했고, 그거와 더불어서 훈련하기 이전에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체력 수준, 그런 것도 이제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했을 때 조금 더 보다 나은 트레이닝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반응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쌓이면 결국은 이제 트레이닝의 적응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트레이닝의 개인별 반응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